내용 증명. 살다 살다 자식한테 이런 걸 받아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읽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조건부 증여 해제 위반한 청구 통지서였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잔뜩 섞여 있어 머리가 어질어질했지만 요점은 간단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들이 나에게 보낸 생활비와 용돈, 그리고 명절 때 줬던 떡값, 심지어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냈던 병원비까지 그 모든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청구 금액 5,400만 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마치 남의 일인 양 덤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마치 말귀 못 알아듣는 어린애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글자 그대로예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드린 돈이 다 합쳐서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거 돌려주세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려달라니? 그게 무슨 빚이었냐? 내가 나 생활비 하라고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준 용돈 아니었냐?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주고 나서 나중에 그걸 다시 내놓으라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내가 가슴을 치며 소리치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이 말이 맞아요. 저희가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저희도 대출 이자 갚느라 허덕이면서 나중에 어머니 집 물려받을 거 생각하고 일종의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 지금 투자라고 했냐? 나는 뒷목을 잡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걸 투자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럼 나는 너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거 그것도 다 투자였냐? 수익률 따져서 이익 남기려고 너 키운 거였냐고?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엑셀로 정리된 표를 하나 더 꺼내더군요. 거기에는 정말이지 치졸할 정도로 꼼꼼하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어버이날 용돈 20만 원, 2016년 1월 설날 세배돈 30만 원, 2018년 여름 보양식비 10만 원, 심지어 3년 전 내가 감기 몸살로 링거 한 대 맞았을 때 아들이 계산했던 5만 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꼼꼼한 놈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회사 일에는 그렇게 덤벙대서 상사한테 깨졌다며 불상짓던 놈이 어미한테 쓴 돈은 15원짜리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아들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나더러 지금 다 갚으라는 거냐? 당장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너도 알잖니. 나 돈 없는 거.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취소하시라고요. 취소하고 그 집 명에 제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이 돈 안 받을게요. 아니,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그냥 집 명에 넘기시고 편하게 사세요.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집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 싫으니 아예 지금 미리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주택연금 받아서 내가 다 써버릴까봐 그 꼴 보기 싫어서 지난 세월 효도 비용을 인질로 삼은 겁니다. 아들아,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용돈 30만 원 보낼 때 그거 정말 아까워하면서 보냈니? 나중에 집값으로 퉁치려고 장부에 적어가면서 보냈니?
엄마가 그 돈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아니? 얘가 보내준 돈 30만 원. 그거 나 혼자 쓰기 미안해서 10만 원은 따로 떼어놨다가 손주 녀석 올 때마다 장난감 사주고 통달시켜줬다. 며느리 생일 되면 그 돈 모아서 백화점 상품권 사보냈다. 나를 위해서는 시장통에서 5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손을 벌벌 떨면서 썼다.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뱉어내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 눈물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어머니가 주택연금 가입하면 은행이 매달 이자 떼가고 나중에 집값 똥값 돼요. 그럼 저는 뭐 남아요? 저 그 꼴 못 봐요.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연금 취소하고 진명에 저한테 넘기시든가 아니면 이 돈 5,400만 원 당장 갚으시든가. 만약 안 갚으시면 정말 법대로 할 겁니다. 통장 압류하고 경매 넘길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압류, 경매, 법대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한테 할 소리입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부모님 노후 자금이랑 자식 상속분이랑 미리 계산해서 정리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내쫓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시겠다는데 왜 고집을 피우세요? 그냥 사인하세요. 며느리가 내민 서류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을 아들에게 조건부로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은 매월 생활비 지급.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목숨줄이 저들 손에 달린다는 것을요. 생활비를 주네 만회하면서 눈치 줄게 뻔했고 혹시라도 내가 아파서 병원비라도 많이 나오면 요양원으로 고려장 보낼게 뻔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헛살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미리 재산 물려주고 찬밥 신세된 노인네들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집 있고 돈 있어야 자식도 효자 노릇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청구서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늙은이가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지요. 아들이 볼펜을 내밀며 재촉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얼른 여기 도장 찍으세요. 제가 내일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나는 볼펜을 받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워든 청구서를 반으로 쫙 찢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아들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 내리듯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법대로 해라.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소송을 걸든 압류를 걸든 경매를 넘기든 내 마음대로 해봐라. 단 나도 이제부터 법대로 하마. 내가 너 키우면서 들어간 돈은 계산 안 해봤지? 기저귀 값, 분유값,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거기에 내 결혼식 비용, 전세 자금 보태준 거, 그거 다 합치면 5억은 넘을 거다. 너는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했지? 나는 5억 청구하마. 어디 한번 법정에서 계산기 두드려보자. 누가 이기나. 아들은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을 겁니다. 평생 순종적이고 자식밖에 모르던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데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라. 내가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올 생각 마라. 내 놈들이 말하는 그놈의 투자 실패한 줄 알아라. 나는 빗자루를 들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당황한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아들도 허둥지둥 신발을 꿰신고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내 울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하고 돈 싸움을 하게 됐을까요? 차라리 자식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치매라도 걸려서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좀 들더군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이 끔찍하게 아끼던 저 놈이 나한테 하는 짓 좀 보소. 당신이 저 세상에서 홍군형 좀 내주소. 나는 남편 사진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소송을 걸어올지도 모르는 놈이었습니다. 아니, 그 뒤에 있는 며느리가 시켜서라도 할 겁니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지킬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읍내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나 부끄러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상대로 부양료 반환 소송을 한다는 게 남새스러워서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드린 용돈이나 생활비는 법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아들이 소송 걸어도 100% 할머니가 이깁니다. 그 말을 듣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은 아직 도덕을 버리지 않았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가족 관계는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법원 가서 판결문 받아들면 뭐합니까? 이미 내 아들은 나를 채무자로 보고 나는 아들을 채권자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담소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비굴할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과했어요.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호텔급이고 밥도 잘 나온대요. 거기 들어가시면 친구들도 많고 편하실 거예요. 집은 그냥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면 되잖아요. 주택연금보다는 그게 훨씬 이득이라니까요. 기가 찼습니다. 이제는 돈 내놓으라는 협박이 안 통할 것 같으니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집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멀쩡히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을 고려장시키겠다는 말을 어쩌면 저렇게 효도하는 척 포장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단 목록에 아들의 번호를 넣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아들을 지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내 집에서 내 돈 쓰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 거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주택금융공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류 접수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자식이 와서 딴지 걸면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아들과의 전쟁이 끝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주민동에 없는 쉐어하우스 운영 결사반대. 처음에는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옆동에 사는 김 영감님이 혼자 살기 적적하다며 빈방을 대학생들에게 싼 값에 세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부녀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외부인이 드나들면 집값 떨어진다, 보안이 취약해진다 하며 들고 일어난 거죠. 그걸 보는데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탐내는 이 집,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고 적적한 이 집,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줘 봤자 싸움밖에 안 나는 이 집, 이걸 아주 보란듯이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활용할 방법이 생각난 겁니다. 나는 공고문을 뜯어내 구겨버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나는 내 집을 노인정으로 만들 거다. 아니, 노인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핫한 실버 쉐어하우스를 만들 거다. 내 친구들, 갈 곳 없는 노인들 다 불러 모아서 매일 파티하고 노래 부르며 살 거다. 그리고 그 월세 받아서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나의 통쾌한 복수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동네 복덕방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방 2개 내놓을게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 자식 눈치 보느라 서러운 사람, 그런 사람만 입주 가능합니다. 복덕방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진심이세요? 진심이고 말고요. 내 인생의 이 막은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내 계획대로 멋진 쉐어하우스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내 결심을 알고 또 어떤 방에 공작을 펼칠까요? 주택연금 가입보다 더 짜릿하고 자식과의 절연보다 더 통쾌한 할머니들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3부에서는 우리 집에 모이게 된 기막힌 사연을 가진 입주자들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계신 분 있나요? 아니면 나도 저런 쉐어하우스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 댓글로 저요 하고 손 들어주세요. 우리가 뭉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